놀라운 발견이 미국 교통공학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MIT의 저명한 교통공학 교수가 K-팝을 좋아하는 딸과 함께 떠난 한국 여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마주한 것입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은 단순한 도로가 아닌 종합적인 교통 경험이라는 그의 평가는 전 세계 교통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부분의 교통 전문가들은 유럽과 일본의 교통 시스템에만 주목해 왔습니다. 첨단 기술, 효율적 설계,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이들을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았죠. 하지만 이제 한국의 고속도로와 휴게소 시스템이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통공학 권위자가 우연히 발견한 한국 고속도로의 진가는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사람 중심의 철학이 구현된 종합 예술이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문화 경제적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휴게소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창적 발명품이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MIT와 하버드를 비롯한 유수의 대학에서 특별 강연으로 이어졌고, 세계교통공학계는 한국 교통 시스템의 철학적 토대와 기술적 우수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범한 가족 여행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 교통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된 이 놀라운 발견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한국 고속도로에 담긴 자부심과 장인 정신,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일명 MIT의 교통공학과 교수 마이클 존슨입니다. 전 세계 여러 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는 전문가로 미국, 유럽, 아시아의 다양한 교통 인프라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방문해 본 적이 없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18살 딸 에밀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 여행을 가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죠. 에밀리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에 접어든 K-팝 열성 팬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하루 종일 들으며 한국어 공부에도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졸업 선물로 한국 여행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마이클은 바쁜 연구 활동으로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교통 시스템이 뛰어나다고는 들었지만 그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죠. 그럼에도 딸과의 관계를 생각해 결국 여행을 승낙했습니다. 여행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3주 전 에밀리가 흥분한 표정으로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부산에서 특별 콘서트를 연다는 소식이었죠. 서울 대신 부산으로 여행 목적지를 변경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라니 계획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반짝이는 눈빛을 본 순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방법을 논의하던 중 에밀리는 렌터카를 빌려 직접 운전하자는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교통공학 전문가로서 다른 나라의 도로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행 계획은 서울에서 렌터카를 빌려 부산까지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마이클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고속도로와 비교해 한국의 고속도로가 얼마나 특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도로일 뿐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전문가로서의 호기심도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와 에밀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중형 승용차를 선택했고 운전석에 앉아 차량의 구조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이 영어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이 의외의 발견이었죠. 에밀리는 자신이 공부한 한국어로 부산까지 가는 경로를 확인하며 신나게 입력했습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약 400km, 미국 기준으로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생소한 국가에서의 장거리 운전은 저에게 약간의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서울 외곽을 지나 경부 고속도로로 진입하면서 저는 직업적 습관으로 도로 상태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인상은 의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도로 포장 상태가 매우 양호했고 차선 도색이 선명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노후화된 고속도로들과는 달리 도로 기반 시설이 전반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가적 시선으로 도로 설계와 표지판 배치를 주목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에 완전히 진입하자 넓고 반듯한 도로가 펼쳐졌습니다. 미국의 고속도로와 비교하며 차이점을 찾으려 했지만 기본적인 도로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가 미국보다 다소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운전했을 때 저는 자동으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하이패스 시스템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렌터카의 하이패스 장치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차량이 멈추지 않고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차량이 주행 속도를 유지한 채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지만 모든 차량에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고속도로가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차선도 선명하고 톨게이트 시스템도 효율적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차창 밖 풍경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만나는 산과 들의 풍경이 미국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도로변 표지판들은 대부분 한글과 영어 두 가지로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 운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전광판들도 주요 지점마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세심한 배려에 점점 긍정적인 인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의 고속도로가 얼마나 특별하겠어? 라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차 안에서 K-팝 음악을 틀었습니다. 낯선 언어의 노래였지만 경쾌한 리듬이 장시간 운전의 지루함을 덜어주었습니다. 저는 딸의 취향을 존중하며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딸과의 시간, 딸의 세계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도로 위의 차량들이 대부분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고 운전자들이 차선과 속도 제한을 잘 지키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교통 문화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미국에 비해 운전자들이 더 협조적이고 질서를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작은 발견들이 저의 전문가적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약 2시간 운전을 계속하던 중 에밀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대형 휴게소 간판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해 놓았습니다. 딸이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천안 휴게소라는 장소가 표시되어 있었고 수많은 리뷰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휴게소 음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놀라움과 감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내심 회의적이었습니다. 미국의 휴게소라면 기껏해야 패스트푸드점 몇 개와 자판기, 화장실 정도가 전부일 텐데 이곳이 그렇게 특별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의 간절한 요청에 휴게소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이 비정상적으로 컸습니다. 마치 대형 쇼핑몰 주차장을 연상케 했습니다. 주차 공간도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주차 안내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맞은편에 거대한 건물 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라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실내는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고 다양한 식당과 편의점, 특산품 매장이 즐비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시설의 청결함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미국의 어느 휴게소보다 깨끗했습니다. 에밀리는 이미 휴게소 내부의 음식점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식, 분식, 퓨전 요리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이 있었고 각 매장마다 사진과 영어 설명이 함께 표시되어 있어 외국인도 쉽게 메뉴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 구역 중앙에는 넓은 공용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었고 많은 여행객들이 각자 구입한 음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화장실 역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넓고 밝은 공간에 비데가 설치된 현대식 변기, 자동 세면대, 핸드 드라이어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청소 담당자가 상주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은 대체로 최소한의 시설만 갖추고 있었고 청결도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운전자 편의시설 구역을 발견했습니다.
마사지 의자가 여러 대 놓여 있었고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한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무료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차량 점검 서비스 창구가 있었고 무료 타이어 공기압 체크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운전자 케어 시스템은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개념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양손 가득 음식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소떡소떡 찹쌀 도너츠, 녹차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소떡소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맛이 훌륭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찹쌀 도너츠 역시 바삭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도로 위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와는 확실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음식의 퀄리티뿐 아니라 다양성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휴게소 내의 여러 매장에서는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일부 매장에서는 시식 코너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통공학자로서 이 휴게소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하나의 경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운전자들의 편의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닌 사회 시스템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천안 휴게소를 출발한 후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휴게소에서의 경험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며 학문적 관점에서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 시스템의 의미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교통 인프라는 단순히 기술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도 분석해야 한다는 오랜 교육 철학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에밀리는 소떡소떡의 맛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매운 음식을 잘 먹지 않았지만 소떡소떡의 맛은 확실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음식 경험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죠. 저는 교통공학적 관점에서 한국 휴게소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휴게소가 주로 필수적 휴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한국의 휴게소는 경험적 휴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설계의 차이가 아니라 교통 시스템에 대한 철학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운전자를 단순히 목적지로 이동하는 주체가 아닌 여행을 즐기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접근법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휴게소의 지역 특색 반영이었습니다. 천안 휴게소에서는 천안의 특산품인 호두과자와 천안배를 활용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휴게소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와 문화를 알리는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스템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에밀리가 사온 다양한 음식들을 차 안에서 나눠 먹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찹쌀 도너츠의 쫄깃한 식감은 미국의 어떤 도넛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이 있었습니다. 녹차 아이스크림은 달지 않으면서도 깊은 풍미가 느껴져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고속도로 위에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운전을 계속하며 저는 한국 고속도로의 또 다른 특징들을 관찰했습니다. 도로 포장 상태가 전반적으로 매우 좋았고 노면의 요철이 적어 주행 시 진동이 미국 고속도로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도로 설계 역시 주변 지형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공을 들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능적 측면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미학적 요소까지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한국 운전자들의 주행 패턴도 흥미로웠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차선과 제한 속도를 잘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종 보이는 난폭 운전이나 과속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었지만 전반적인 교통 문화가 질서 정연해 보였습니다. 이는 아마도 철저한 교통법규 집행과 교육의 결과일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에밀리가 다시 휴게소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금강휴게소라는 곳이 목적지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이곳의 비빔밥이 유명하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심 한국의 다른 휴게소도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전의 회의적인 태도는 이미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금강휴게소에 도착한 저는 이곳 역시 천안휴게소 못지않게 시설이 훌륭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각 휴게소마다
특색 있는 디자인과 제공하는 서비스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금강휴게소에서는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과 반려동물 휴식 공간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여행객의 니즈를 세심하게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비빔밥을 주문한 저와 에밀리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식에 감탄했습니다. 각종 나물과 고추장이 어우러진 비빔밥의 맛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신선한 야채와 고소한 참기름의 풍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식당 밖에 있는 안내도를 보며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체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휴게소 네트워크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통공학 전문가로서 저는 이런 휴게소 시스템이 장거리 운전의 피로도를 줄이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된 휴게소는 운전자들이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고 그 휴식의 질 또한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도로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는 요소였습니다. 금강휴게소를 출발한 후 저와 에밀리는 부산을 향해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차창을 통해 들어왔고 창밖으로는 한국의 산악 지형이 펼쳐졌습니다. 미국 동부의 산맥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이는 낮지만 산의 모양이 더 뾰족하고 경사가 급한 편이었습니다. 이런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도로 설계가 저의 전문가적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갑자기 전방에 큰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인 도로 안내판이 아닌 첨단 디지털 표지판이었습니다. 저는 차량 속도를 약간 줄이고 이 표지판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였습니다. 표지판에는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정체 구간, 예상, 소요시간, 우회 경로 등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상 상태와 도로 공사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의 정교함에 감탄했습니다. 미국에도 유사한 시스템이 있었지만 이렇게 세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정보의 정확성과 업데이트 주기였습니다. 몇 분 간격으로 데이터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였고 주행하는 동안 정보의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한국의 내비게이션 앱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해보고 있었습니다. 영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앱을 찾아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딸은 앱에 표시된 정보와 도로 위 전광판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도로정보 시스템과 모바일 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도로변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도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단순한 감시 장치가 아니라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의 일부임을 직감했습니다. 이런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실시간 교통정보로 가공되어 운전자들에게 제공되는 구조였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교통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설치된 비상전화부스와 긴급 차량 대피소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고나 차량 고장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안전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대피소의 경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고장 차량이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약 30분 더 주행했을 때 저는 자동 톨게이트 시스템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가 게이트와 무선으로 통신하며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과정이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는 이지패스-GPS와 유사했지만 보급률과 시스템의 안정성 측면에서 더 발전된 형태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이 단순히 차량이 달리는 길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관리가 결합된 종합교통 인프라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편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보다 훨씬 앞선 접근법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학술적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교통사고 감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경제적 효율성은 어떤지, 환경적 영향은 어떠한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교통공학 교수로서의 전문적 호기심이 크게 자극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첨단 시스템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고속도로에도 균등하게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균형 있는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도시와 지방 간 인프라 격차가 상당한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은 그런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였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저는 고속도로 조명 시스템에 주목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설치된 조명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명들은 단순히 밝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곡선과 경사를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터널 입구와 출구의 조명 설계는 눈의 적응 시간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첨단 교통 시스템이 사고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 효율적인 도로 관리, 안전 중심의 설계 철학이 어우러진 결과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미국의 대학에서 사례 연구로 소개하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소나기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한국 고속도로의 대응 시스템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놀랍게도 도로 노면의 물 배출 능력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비가 꽤 많이 내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도로의 경사와 배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미국의 일부 고속도로에서는 폭우 시 물 웅덩이가 생겨 수막 현상 하이드로플레이닝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런 위험 요소가 최소화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빗길에서 운전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자발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더 확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급제동이나 급차선 변경과 같은 위험한 운전 행동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닌 공유된 교통 문화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톨게이트에 접근했을 때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비가 심하게 내리는 가운데 교통경찰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 차량 흐름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수 처리된 제복을 입고 명확한 수신호와 함께 차량들을 효율적으로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인력 배치와 대응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도로 위에 또 다른 특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야광 차선이었습니다. 이 차선은 일반 도료가 아닌 반사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였으며 빛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차량 헤드라이트의 반응에 밝게 빛났습니다. 이는 악천후 속에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주는 매우 효과적인 안전장치였습니다. 어두워진 고속도로에서는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설치된 반사경들도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이 반사경들은 도로의 굴곡과 경사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고 특히 급커브 구간에서 효과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이지만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사례였습니다. 저는 특히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 시 대응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도로변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된 비상전화 부스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종합 관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구간에서는 비상 헬기 착륙장까지 마련되어 있어 중상자 발생 시 신속한 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연료가 부족해지자 저는 주유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주변의 모든 휴게소와 주유소 정보를 제공했으며 심지어 각 장소의 유류 가격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정보 제공 서비스는 운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비자 친화적 시스템이었습니다. 휴게소 내 주유소에 들어서자 효율적으로 배치된 주유기와 깔끔하게 관리된 시설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유를 마치고 주변을 둘러보니 타이어 공기압, 측정기와 자동차 관리 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다양한 니즈를 세심하게 고려한 시설 배치였습니다. 주유를 마치고 다시 출발했을 때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고속도로가 얼마나 특별하겠어? 라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으로 여행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왜 미국의 교통 전문가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더 연구하지 않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의 전문가적 시각으로 볼 때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 갖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람을 중심에 둔 설계 철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전체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자 저녁 노을이 도로 위로 펼쳐졌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한국 고속도로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도로를 따라 심어진 나무와 꽃들, 그리고 세심하게 설계된 방음벽까지 미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는 인프라 개발에 있어 환경과 경관까지 고려하는 총체적 접근법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해질녘, 저와 에밀리는 마침내 부산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약 5시간의 여정이었지만 저는 예상과 달리 그다지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질 좋은 음식으로 에너지를 보충했으며 무엇보다 도로 주행 자체가 쾌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이 정도 거리를 운전한 후에는 상당한 피로감을 느꼈을 텐데 이는 분명 한국 고속도로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부산으로 진입하기 전 저는 잠시 휴게소에 들러 내일의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에밀리가 기대하던 방탄소년단 콘서트는 다음 날 저녁이었고 그때까지 부산 시내를 둘러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다른 도시들도 방문해보고 싶다는 욕구였습니다. 특히 대구, 광주, 대전과 같은 지방 대도시의 교통체계와 도시 설계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에서 관찰한 내용들을 학술적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 효율적인 톨게이트 운영, 선진화된 휴게소 인프라, 안전 중심의 도로 설계,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등 많은 요소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메모는 귀국 후 작성할 학술 논문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아버지의 변화된 태도를 눈치챘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동행한 것처럼 보였던 제가 이제는 마치 전문적인 연구 여행을 하는 학자처럼 열정적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처음 한국 여행을 제안했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졸업 선물로 동행하는 정도였을 뿐이었죠. 그러나 이제 저는 진정한 교통공학자로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깊이 매료된 상태였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노트북을 열고 자신의 대학교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첫인상과 앞으로 더 조사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MIT의 교통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세계 주요 도시 교통 인프라 비교 연구 프로젝트에 한국의 사례를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본과 중국의 사례만 아시아 부분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산 시내의 대중교통을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부터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역사와 정확한 시간 준수, 명확한 안내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한 배려가 시스템 곳곳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능적 효율성을 넘어 사회적 포용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버스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확한 도착 정보가 정류장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었고 환승 시스템도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혼잡한 도심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구간에서는 버스가 일반 차량보다 훨씬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교통수단 간의 연계성이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처럼 작동했습니다. 환승센터는 최소한의 걷는 거리로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고 통합요금 체계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적 접근은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종합적 교통 네트워크 개념과 일치했습니다. 문득 저는 원래 계획보다 여행 일정을 더 연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밀리의 콘서트 관람 후 다른 도시들도 방문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대구의 도시철도 시스템과 광주의 버스 환승 시스템에 대해 들은 바가 있었고 이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고속철도 KTX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고속철도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밀리에게 이 생각을 전했을 때 딸은 놀라워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제가 이제는 여행 일정을 연장하고 싶어 한다니 의외였습니다. 에밀리는 농담 삼아 제가 K-팝에 빠진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저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가족 여행이 아닌 교통공학 교수로서의 학문적 탐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한국의 교통 관련 앱들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중교통 정보부터 주차 공간 확인, 렌터카 서비스까지 다양한 앱이 잘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서비스가 영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제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배려한 세심한 서비스였습니다. 저녁, 에밀리의 콘서트장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저는 관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행사를 위한 특별 교통 대책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임시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교통경찰들이 배치되어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이벤트 관리 능력은 도시교통 시스템의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였고 부산은 이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만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MIT 캠퍼스 내 자신의 연구실에 앉아 한국 여행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한국 고속도로 지도와 주요 교통시설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메모와 스케치로 가득한 여행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일주일을 더 연장하여 대구, 광주, 대전 등 여러 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콘서트 이후에도 함께 여행하며 딸과의 소중한 추억도 많이 쌓았습니다. 저의 동료 교수들은 제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출국 전에는 한국 여행에 큰 관심이 없어 보였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열정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로 변모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전공 분야인 교통공학에서 한국의 사례를 자주 언급하기 시작했고 연구 주제로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자 저는 국제교통 시스템 비교 강의에서 한국의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첫 강의 슬라이드에는 한국 고속도로와 휴게소 사진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학생들은 평소와 다른 교수의 열정적인 강의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교통 시스템은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단순히 문화강국, K-팝과 한류 드라마의 나라로만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합니다. 저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을 보여주며 한국 고속도로의 특징들을 설명했습니다. 첨단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 효율적인 톨게이트 운영, 이용자 중심의 휴게소 설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로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휴게소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닙니다. 지역 경제와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이자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 센터입니다. 미국에서 레스트 에어리어라고 불리는 시설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 학생은 이런 시스템이 미국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답변했습니다. 문화적, 경제적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많은 요소들이 미국에서도 충분히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철학과 데이터 기반 교통관리 시스템은 당장 도입해도 좋을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추가 자료나 참고 문헌을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한 학생은 졸업 논문 주제로 한국과 미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비교 연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관심에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MIT 교통연구소의 원래 세미나에서 한국의 교통혁신과 그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습니다. 세미나실은 교통공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의 발표는 단순한 기술적 분석을 넘어 한국 교통 시스템의 철학적 토대까지 다루는 깊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사람 중심의 설계 철학입니다. 단순히 차량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접근법입니다. 이는 우리가 미국의 교통 정책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발표 이후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MIT 교수가 본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칼럼도 기고했습니다. 제 글은 교통공학 전문 저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위한 매체에도 실렸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제 분석을 인용하여 보도했고 한국 교통 관련 기관에서는 자문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교통부에서 주최하는 미래 교통 인프라 포럼에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교통정책 입안자들에게 한국의 성공적인 모델을 벤치마킹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특히 교통 데이터의 통합 관리와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은 미국이 당장 도입해야 할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술적 영향력을 넘어 저의 경험은 개인적인 삶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딸의 K-팝 취향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저의 활동을 주목하고 외국인이 본 한국의 매력 캠페인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고 자신의 교통공학적 시각으로 본 한국의 매력을 솔직하게 전달했습니다. 저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다음 학기 강의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학생들을 위한 한국 교통 시스템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구상했습니다. MIT와 한국의 대학들 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한국의 교통 인프라를 경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내에서 큰 관심을 받았고 많은 학생들이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의 연구실 벽에는 한국 여행 중 에밀리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부산의 밤 풍경을 배경으로 아버지와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한 가족 여행으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순간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우연히 발견한 한국의 교통 시스템 덕분에 전문가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더 성장할 수 있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